네, 오늘 일요일인데도 자리에 와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학부모님들 뵙다가 학생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지금 여기 녹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부천의 발령을 받고 총각 때 동두천 양주가 굉장히 좋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호를 단신 그냥 차를 끌고 왔습니다. 왔다가 동두천 외고에서 7년을 근무하고 양주 백석고에서 7년을 근무하고 덕계근무 고등학교에서 이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동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혼도 하고 또 저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들, 딸을 키우는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많은 관심을 저절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분위기가 너무 처지지 않고 좀 재밌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그리고 학생과 만약에 같이 오시면 학생이랑 맛있는 과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되게 쉬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빨간색 글자만 읽어도 답이 되는 그런 퀴즈입니다. 그래서 손을 가장 먼저 드시는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 중학생 혹시 중학생? 네, 중학생 많이 오셨네요. 네, 손 내리시고. 초등학생? 전 초등학생이에요. 미리 관심 있어서 왔어요. 예, 많이 왔네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 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라는 학생들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파트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은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2028 학년도 이후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교학점제가 왜 중요한가? 이게 입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잖아요. 또 학부모님들도 그래서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지? 라는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이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등학교 입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오신 분들께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92라는 숫자입니다. 192학점. 이 고등학교 3년 내내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기 가운데 90이라는 숫자의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84학점은 기본으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고요. 90학점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18학점은 창체 활동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90학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기부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5등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숫자 5죠. 그래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만든 키워드입니다. 입맞춤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대학들이 입체적으로 학생 학과 맞춤형 그리고 학생의 충실도를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첫 번째.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름이 뭘까요? 여기 남학생 제일 빨랐어. 어느 학교일까요? 정답입니다. 이따가 강의 끝나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니까 덥네요. 제가 땀이 나요. 땀 좀 닦고. 죄송합니다. 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개념이 뭐냐? 학생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몇 학점 이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192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하느냐? 요즘에 무슨 시대죠? AI 시대, 그리고 로봇 시대잖아요. AI가 3분 만에 인간이 해야 될 그 일주일치의 양을 거의 다 해버리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더 이상 지식 암기 수준의 교육은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이 학점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학점 취득 인정을 위한 이수 기준이라는 말이 도입됐습니다. 이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로 선택 과목 체계 변화 및 5등급제 도입. 이제 선택 과목이 더 다양해졌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식으로 다양해졌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필수 이수 학점이 축소됐어요. 204단위에서 204학점으로, 그리고 204학점에서 192학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 학기제 과목 운영. 예전에는 1년 내내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어요. 국영수에서.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과목이 학기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크게 있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 건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왜 굳이 보여드리냐? 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6개가 서울대학교 인지선발 평가 역량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육각형 모양의 인재라고 하거든요. 이런 육각형 모양의 인재를 길러내자라는 취지에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를 살펴보시면요.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다라고 나와요.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먼저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통해서 강좌를 개설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실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수 기준에 도달을 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 이후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을 하고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도달을 하지 못하느냐 살펴봐야겠죠. 과목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이수 기준에 따라서 학생이 성취도를 획득을 하면 이제 점수를 얻게 되고 기준을 도달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입니다. 과목의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하고 학업 성취율의 40% 또는 분할 점수 기준의 2 수준 이상을 획득을 하면 그 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충족을 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 학점을 누적해서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취득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난 안 할 건데요? 막 이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눠드린 그 고교학점제 안내자료 보시면요. 이걸 이수를 못하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생기부에 비고란에 적히거나 아니면 최하 성취도가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가서도 끝내 나는 이수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하면 졸업 유예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졸업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이 불가하게 된 거죠.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 학교에서는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생이 나오기만 하면 졸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늘 학교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학교를 나와라. 네. 학교만 나오면 어떻게든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여기 위에 보시면요. 공통과목 기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 잘 못해서
100점 만점 중에 40점 못 받으면 어떡하죠? 공통 과목은 그렇게 되는데요. 선택 과목은 올해 1월 28일에 교육부 고시에서 학교의 출석 기준만 충족이 되면 이수를 하게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의 경우는 학업 성취율을 좀 맞춰야 되지만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잘 맞추면 이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나오면서 줄여서 최성보라고 나옵니다. 작년이었죠. 제가 1학년 담임을 할 때 정말 모든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방학 즈음이 돼서 이 최성보라는 이름을 거의 막 최성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중에 최성보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죠? 혹시나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요. 이수 기준에 미도달하는 학생 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보충 학습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공통 과목의 40%를 도달을 못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제공을 받게 되고요. 출석 일수가 3분의 2가 안 됐다라고 하면 추가 학습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 학습과 추가 학습을 통해서 방학 되기 전 혹은 방학 중에 나와서 추가 학습이나 보충 학습을 하고 그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최성보가 학생의 고교 학점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과목이거든요. 영어 교과에서 40% 미치다. 그리고 아니면 혹은 시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방학 되기 전에 좀 여유 있는 시간 있잖아요. 아니면 방학하자마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보충 자료를 주고 그 학생들과 함께 그 자료 학습 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을 이수하도록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만 하면 학점 이수는 걱정 없다. 학교에 나와라. 학교에 나오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퀴즈. 이수 기준을 미도달한 학생이 받는 지도를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네, 거기 모자 쓰신 분. 예, 최성보 정답입니다. 네, 이따 끝나고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업량 적정화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이 학습량이 좀 줄었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1학점짜리 강좌는 16회, 원래는 17회거든요. 17회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들으면 17주 하면 보통 7월 둘째 주가 됩니다. 방학할 때가 됐죠. 그런데 그거를 16회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면 나머지 그럼 1, 2주 동안 방학하기 1, 2주 전에는 그럼 뭐 하냐? 학생의 진로와 꿈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만들어서 운영해봐라라는 자율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 고등학교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기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뭐가 하나 빠졌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봉진, 봉사활동이 빠졌습니다. 그럼 봉사활동 안 하나요?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해요. 하는데 자율활동에 묶어서 합니다. 자율활동을 했는데 이 자율활동은 봉사도 같이 했어요 라고 입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좀 바뀌었고요. 또 대입 전형에 있어서 개인 봉사활동은 안 넘어가고 학교 봉사활동은 또 넘어가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은 뭐냐? 공통 과목은 몇 학년 때 배울까요? 1학년 때 배웁니다. 1학년 때 거의 대부분 다 배워요.
대부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인데 일반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할수록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 심화된 내용은 맞습니다. 심화된 내용은 맞는데 융합 선택인 경우 교과 간 연계를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어서 꼭 융합 선택이 진로 선택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공통 일반 진로 융합 선택을 잘 선택을 해서 학생의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2028 대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점 배당 기준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192학점 중 공통으로 듣는 거 몇 학점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84학점.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84학점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84라고 있죠. 이 84학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공통 그런 학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특목고 저건 뭐예요? 저거는 특목고나 과학중점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저기 보시면 예술교과군이랑 기술과정 교양교과군에서 5학점과 4학점을 줄여줘요. 왜? 특목고 너네 하고 싶은 과목 해 라고 이렇게 좀 특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과학 중점 학교들은 저기서 좀 학점을 줄이고 수학, 과학이나 외국어 분에서 좀 특화된 그런 과목을 듣게 해주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90은 이제 자율 이수학점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18학점, 창체 18학점은 이렇게 18학점을 묶어서 192학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적 처리 방법도 바뀝니다. 예전 2015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게 통계 정보라는 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 여기 보면 성취도라고 해서 A, B, C, D, E가 있죠. 그래서 A 등급의 몇 명, B 등급의 몇 명, C 등급의 몇 명,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 수준이 어떻고 이 교과를 선택한 수강한 학생들의 실력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각 대학들은요 나름의 계산식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어떻다, 이걸 듣는 수강생이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것도 분석을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뭐가 안 나오죠? 왜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걸 왜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나중에 2028 수시 전형에 있어서 각 대학별로 교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박!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체육예술 과탐실이라고 하는데 체육예술 과탐실 1, 2는 A, B, C 성취도 3단계로 나뉘고요. 교양 과목은 PF입니다. 들으면 P, 안 들으면 F 이렇게 표시가 되죠. 성적 처리 방법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석차 비율을 보시면 10%, 34, 66, 90, 100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 뒤에는 잘 눈에 안 들어오시죠? 일자만 눈에 확 들어오시죠? 10% 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취도 위쪽이에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같이 표기를 한다라고 해서 아까 성적표에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언급하냐면요. 지난 4월 30일에 발표된 각 대학 그
입학 전형 그 세부 계획안에서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A 대학은 우리는 등급하고 성취도 같이 반영할래. 등급은 70%, 성취도는 30% 반영할래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B라는 대학에서는요. 우리는 성취도 안 봐. 우리는 무조건 등급.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 아까 있었죠. 뭐였죠? 시간 뒤로 가볼까요? 다시? 사회과학 융합 선택 과목. 요거 들을까 말까 고민되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요. 등급 안 나오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 우리 교과 전형에서 채택 안 함이라고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면 고민되실 거예요. 어떡하지? 들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서 대입 전형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과학 융합 선택 9과목입니다. 이 9과목은 성취도만 표시돼요.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에서요. 이 과목을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에 깔아놓습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위해서 이 과목을 많이 깔아놔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제 살짝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적성과 진로를 선발했을 때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등급이 안 나오니까 등급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적성과 진로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취평가제를 위한 분할 점수라고 나오는데요.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공통 과목은 성취 기준이 두 가지였죠. 수업을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 들어라. 아니면 또한 성적이 4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40%에 대한 기준 점수를 몇 점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90, 80, 70, 60, 40 이렇게 할래. 그래서 40점 딱 도달 못해. 수행평가도 받고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어. 근데 이걸 다 퍼센트로 계산했더니 40점 안 돼? 그러면 미도달 이렇게 하는 게 고정된 점수로 기준을 잡는 게 고정분할 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약간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이 40%에 대한 점수를 40점? 네,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조금 낮추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목에 관련된 2 이상의 교사가 각 성취도 수준의 최하위 학생이 달성할 것 같은 그런 점수를 기록을 해서 수학적으로 평균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A는 90점이 아니라 72점, B는 한 59점 이런 식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E에 해당하는 점수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이시라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안 해. 그러면 고정분할 쓰실래요? 추정분할 쓰실래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다 추정분할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맡은 과목도 추정분할로 써서 이 점수를 조금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잘하는 학교다. 그러면 이 추정분할 점수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정분할 점수가 너무 높아지면 또 학생이 몰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고정분할을 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정분할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분할 예시를 보시면요. 고정분할 때는 A가 90점, B가 80점 이렇게 딱딱딱딱 10점씩 가는데요. 추정분할일 때는 어때요? 점수가 고정분할보다 점수가 쭉 내려가죠. 그래서 학교와 교과에 따라 고정분할과 추정분할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성적을 산출하므로 평가 방식이 학교별, 교과별로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정분할로 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수 잘 나오는 교과를 찾아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취도 이런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 예를 보면 요 과목들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들어야지 높은 점수를 줄 거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교 학점제 제도가 있지만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보시고 들을 과목은 들어야 된다. 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학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핵심 권장 과목과 그 외 교과 관련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 이것은 이 과목 안 들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암시겠죠. 그래서 여러 내용을 살피시되 자녀분들과 많은 대화, 소통을 통해서 적성과 진로를 반영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퀴즈! 고정분량 방식이 아닌 예상 정답률을 추정하여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할까요? 빨간색 말고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추정 분할 방식 정답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오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만든 키워드 세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192, 5화, 그러니까 192학점, 5학점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거 제가 만든 단어. 입맞춤. 아유 감사합니다. 입맞춤. 그 중에 왜 입맞춤을 선택했냐? 처음에 입자가 입체적 학생평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많은 대학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건축공학부를 지원하는 학생 이 교과 듣고 오세요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공학과 하면 수학, 물리 생각하시죠? 그런데 역사 관련 과목도 듣고 오래요. 문화유산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역사 과목만 들을 것 같은데 한문 과목과 화학 과목도 듣고 오래요. 수학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 수학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사회교과도 듣고 오래요. 이렇게 각 대학들은요 단 한 가지 면만 보지 않고 이제부터는 2028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여러 개를 다 같이 평가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요? 지난달 말일 4월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만으로 대학을 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생학과 맞춤형 평가를 많이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의 시행과 더불어서 각 대학들이 이 학생이 얼만큼 교과를 잘 선택을 하고 진로와 적성을 잘 반영을 했나를 이렇게 평가에 반영을 하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세요? 3등급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학생 뭐 3등급? 에이 별로네 하고 평가 절하하실 건가요? 저기 보시면 이 과목의 인원이 얼마죠? 20명. 그러면 이 학생은 20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 되는 이 과목을 등급이 안 나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만약 평가자라면 에이 3등급 안 돼 라고 평가를 하시겠는가? 제가 평가자라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나오시지만 확인하시겠지만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 실제로 저기 대학교 입학 그 안내 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거를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편제표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까 그 안내 자료 받으셨죠? 동두천 양주교육청에 소속된 고등학교의 그 편제표를 목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편제표를 보시는 방법을 익히시면 조금 더 학교를 선택하는데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이렇게 엑셀 양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이 학교의 그 엑셀 편제 표상에 따르면 기본학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본학점은 교육부가 제시한 해당 과목의 주당 기본 수업시습니다. 공통국어로만 예를 들어보면요. 공통국어 1은 일주일에 4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학교도 1학년 1, 2학기에 공통국어를 4학점으로 깔아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학교는 문학과 독서와 작문 이것을 2학년 때 이렇게 깔아놨고 주당 4학점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언어, 주제탐구 독서라는 과목을 3학년 때에 저렇게 1, 2학기에 준비해놨죠. 그런데 기본학점이 4학점인데 왜 3학점을 해놨나요? 선택 과목은 1학점 범위 4번입니다. 4번. 선택 과목은 1학점 범위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 있어서 선택 과목을 4학점보다는 3학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주제탐구 독서는 무슨 선택일까요? 진로 선택 과목이죠. 네. 그래서 이 학교는 국어와 관련해서는 융합 선택 과목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따른 예술교과군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술교과군은 1학년, 2학년 때 10학점을 다 듣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는 전체가 10개 반이다 그러면 1반부터 5반은 1학기엔 음악, 뒷반은 미술. 학기가 바뀌면 앞반은 미술, 뒷반은 음악. 이런 식으로 교차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1학기 때 음악 연주와 미술 창작 중 하나 선택하고 2학기 때는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 비평 중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음악 선택하면 2학기 때도 음악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저는 음악 미술을 다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교차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이 학교는 예술교과군의 융합선택 과목은 일단은 마련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 2학년, 3학년 때 이런 식으로 교과목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이 사회과학 교과군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군을 함께 묶어놓은 그런 표인데요. 2학년 1학기 때는 사회과학 과목 중 4개를 선택해서 들어라 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2학기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에서 4개를 들어라 라고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1학기 때 듣는 과목, 2학기 때 듣는 과목을 조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등급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 여기 보시면 사회, 과학, 융합 선택. 이건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성취도가 나오고 등급도 같이 나오는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각 대학에서 지정해 놓은, 각 학과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을 우선 들을 것이냐?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고교학점제랑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맞춤이라고 그랬죠. 입체적이라고 그랬어요. 입체적이라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요. 작년까지 수시 전형에 있어서 가지수가 단순 가지수가 7천여 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어디서 들은 겁니다. 근데 2028 이후로는 그 가지수가 더 넓어진 느낌이에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가지고 계시죠? 그 동두천 양주 교육청에서 준비하신 그 학교 편제표 한번 보실래요? 맨 처음에 어느 학교 나와요? 덕계고등학교라고 나옵니다. 덕계고등학교 이렇게 뭉쳐져 있는 표 한번 보실래요? 택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사회과학 과목 묶어놓은 거에 보시면 택 뭐라고 나올까요? 덕계고등학교는 택 5개라고 나옵니다. 택 5예요. 택 5. 네.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잘 상담을 해서 5개 과목을 골라야 되죠. 자, 뒷장으로 2장만 넘어가 보실게요. 덕정고등학교라고 나옵니다. 덕정고등학교는 택 1, 택 1, 택 3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교과별로 교과군별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교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학생의 어떤 그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편제표를 보시고 아, 이 학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 학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편제표를 보시고 아, 이 학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 과목이 있구나 라는 특성을 파악하시면 조금 더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끝낼 것 같은데요. 이 학교는 국어 과목을 봤을 때 공통국어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일반 선택의 문학, 그다음에 독서 장문 배우고 3학년 때는 화법과 언어, 주제탐구 독서 요거는 3학점으로 한 학점 줄여놨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3학년 1학년 1학기, 2학기 때 저렇게 사회과학,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해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요.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기 보면 저렇게 택 4 해놨는데 몇 학년 몇 학기예요? 3학년 2학기. 수시는 어디까지 들어가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네.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이번에는요 고교 학점제와 그 다음에 우리 대입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선 대입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이신 분들은 올해 그 2030학년, 2030학년도 대입 정책이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4년 전에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 예고에 맞춰서 교육부, 대학 교육협의회, 각 대학교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고교 학점제 최초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각 대학교 시행 계획이 지난 4월 30일에 발표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모든 학교의 대학 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건 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교 학점제 1세대죠. 고교 학점제 1세대가 몇 명을 뽑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시행 계획 모집 요강이 내년에 나오는 거죠. 시기에 따른 대입 전형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시 모집은 보통 9월에 하죠. 네. 그리고 정시는 12월에.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에 다 못 뽑았다.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몇 개의 카드를 쓰죠? 몇 번 지원할 수 있을까요? 6번. 예, 맞습니다. 관심 많으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이시네요. 정시 모집에서는 몇 번의 카드를 쓸까요? 3번, 가나다군 이렇게 3개의 카드를 쓰는데요. 수시 모집에서는 보통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그리고 실기 위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기 밑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써놓은 건 수능 100% 하는 대학은 이제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정시에서도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음영처리를 해서 나타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수시 모집은 6개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각 대학별로 전형이 다르다라고 하면 각 전형을 한 번으로 칩니다. 그래서 A 대학교에 2개의 전형에 응시를 했다 그러면 2개의 카드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시에서 내가 A, B, C 대학 아니면 난 안 가 라고 하면 각 A 대학의 2개의 전형, B 대학의 2개의 전형, C 대학의 2개의 전형에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가나 다군 한 번씩 최대 3회를 지원할 수 있고요.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수시 모집의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원 이런 대학들은 수시에 횟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또 산업대와 전문대 등도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엑스트라 개념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죠. 네. 수시 정시의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서류 평가를 하고 일부 대학, 소위 말하는 상위대학교는 수능 최저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역량, 그리고 학교 활동, 교과 외 활동, 그리고 일부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일단 잘 써야 되고요. 또 일부 대학은 논술 전형에도 교과 점수를 반영해요. 그리고 또 일부 상위권 대학은 논술에 최저를 걸어 놓습니다. 정시는 수능 성적과 교과 역량 이게 들어가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수능 세대시라면 수능 100%였죠. 예전에는. 이제는 그 시대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주요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시 전형 중에서요 뭐가 줄고 뭐가 늘었는지 보이실 거예요. 뭐가 줄었을까요? 교과 전형이 줄었어요. 종합 전형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2028 대입 쪽으로 넘어가면 교과는 조금 더 줄어들어요. 종합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등급이 몇 등급으로? 5등급으로. 그러면 학생들의 변별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신도 비슷해질 거고. 그래서 각 대학들은 우리가 알아서 보겠다. 뭐를 통해서? 생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뽑겠다라는 그런 약간 취지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의 입장이 잠깐 다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종합 전형을 많이 뽑고요. 비수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들은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좀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서울권 대학들을 조금 볼게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를 몇 %밖에 안 뽑아요? 14.8%밖에 안 뽑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최저 전형도 걸어놓습니다. 교과에.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주로 많이 선호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잘 탐색을 하고 그리고 교과 선택을 잘 해서 학교와 활동을 풍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신만 잘 받으면 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 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이 많고 충원율도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원율도 높고 중복 합격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가는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은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교과 전형. 왜냐하면 내신 성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뭘 본다 그랬어요? 경희대학교가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뭘 본다 그랬어요? 경희대에서? 네, 적성에 맞춰서 학생이 많이 안 듣는 과목이어도 듣냐 안 듣냐 이런 걸
이 과목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거 본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100%로 가긴 힘들다.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동국대학교에서 참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요. 건국대와 더불어서 건국대와 동국대가 작년에 미리 발표를 했는데요. 건국대는 최근에 발표했죠. 공통과목 성적 반영 안 함. 아까 공통과목 주로 몇 학년 때 듣는다고 그랬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 좀 공부 안 했어? 괜찮아. 2, 3학년 때 적성과 희망 맞춰서 수업 들었어?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과목만 우리가 알아서 뽑아볼게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에 내가 1학년 때 성적 좀 안 좋아도 2, 3학년 때 성적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대학은 어떨까요?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다양해요. 네. 그러면 국가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또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일단은 교과 성적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5등급으로 줄었기 때문에 뭐가 강화됐을까요? 세특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교과 세특을 잘 받기 위해서는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시 파이터 힘들 것 같아요. 수능 최저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수능 최저를 걸어놨기 때문에 수능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도 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만 잘 받으면 돼라는 그런 흐름은 조금 이제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 전형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통 두 가지로 뽑는데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 그런데 일괄 전형에서도 면접 전형이 있고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은 그냥 학생부만 보고 학생부 잘 조직되어 있는 학생 뽑겠다. 열정적인 학생 뽑겠다라는 거고요. 면접 전형은 면접 봐서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판단할게 라는 그런 전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은 학생부를 바탕으로 서류를 보고 몇 배수 이상을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고르게 되는데요. 올해 각 대학들 보면 이렇게 일괄 전형을 하는 대학들이 있고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 내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일괄 합산 방식과 단계별을 나누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다양하다. 각 학교별로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카테고리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은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보고요.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들었냐 안 들었냐,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도가 어떠냐,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을 하고 경험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느냐 이런 거 평가하고요. 공동체 역량은 학교에서 협업하고 소통하고 나눔 배려 실천하고 성실하고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급을 이렇게 넣어서 점수하는데요. 각 대학별로 각 역량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높이 보고 어떤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는 잠재 역량이나 진로 탐구 역량을 높이 봐요. 그래서 매 생기부가 학업 역량이 진로 역량보다 좀 뛰어난 것 같다. 그러면 그 전형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그렇게 내가 유리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교 학점제에 기반을 둔 과목 선택 그리고 학교 활동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해야겠죠. 저기 서울시립대 한번 볼게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30에서 잠재 역량 50, 사회 역량 2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렇게 평가 척도가 있어요. S, A, B, C, D, F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생기부를 통해서 쭉 보고 1페이지부터 예를 들어 20페이지다. 그럼 쭉 봐요. 보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걸 요 평가 척도를 넣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그 각 대학교 입학사정관분들이 오셔서 연수를 해주실 때 다른 지원자, 실제 지원자의 그 블라인드 처리가 다 된 실제 지원자의 생기부 3명의 생기부 이렇게 주고 저보고 넣어봐라 그러더라고요. 평가를 한번 선생님 해보세요라고. 그래서 저와 제 동료 선생님들 한 20명이 그 학생의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한번 넣어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다 비슷해요. 20명의 선생님들이 3명의 학생을 평가한 점수가 다 비슷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 학교 두 번째 학생이었나요? 세 번째 학생은 학교가 이 학생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성적이 6, 7등급인데 세특이라든지 창체 내용이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20명의 선생님들이 이 지원자 높게 평가했을까요? 낮게 평가했을까요? 높게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20명의 평가자들이 다 중간 이하 점수였어요. 성적과 활동이 약간 불일치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너무 낮은데 활동만 너무 반지르르 하다라고 하면 사실 신뢰성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고교학점제의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할 때 그리고 학교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척도가 있고요. 그래서 학종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1번, 2번은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각 대학 학과에 인재상이 있습니다. 인재상. 그리고 이 대학에서 어느 부분을 중시 여기느냐 이런 걸 미리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을 기반으로 한 교과 내 심화와 교과 간 연계, 창체 활동으로 활장, 독서를 통한 심화 활동, 그리고 교내 활동의 연계, 요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예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설명이에요. 학업 역량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이 좀 드러나느냐 도드라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입학사정관이 동기, 여기서 호기심은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은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지적 호기심. 이게 있어야 돼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뭘 활동을 하나 기획합니다. 기획을 해서 그걸 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 그렇구나.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 혹은 진로 활동에 또 다른 걸 엮어서 합니다. 그러면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학생의 국어 세특 한번 볼게요. 문학 독서 과목 세특인데 여기 보시면 이 소설책을 읽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젠더 사회학 관련 도서 땡땡땡을 찾아 읽음. 지적 호기심이 드러났죠? 이거 궁금했구나. 그러더니 독후 에세이를 작성을 발표했으며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소설이 특정 시기에 이렇게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지? 라는 질문을 설정을 하고 미디어 프레이밍의 이론에 연결지어서 뭐뭐를 함. 이게 세특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아마 동아리 활동에 연계 활동을 했을 겁니다. 동아리 활동에 연계 활동을 하고 또 학교 자율 활동에서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거죠. 남녀 차별 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수업도 열심히 들었구나. 라는 아주 멋진 생기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논술 전형 살펴볼 건데요. 논술 전형은 2028학년도 대입 이후 고교학점제가 시행한 이후 논술 전형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논술 전형 늘어났습니다. 논술 전형 각 대학에서 조금 늘려서 뽑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글 잘 쓰고 비판 사고력 있고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들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사실상 첫 번째 논술을 잘 써야 되고요. 논리력, 비판력이 있어야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경쟁률
아시죠? 100대 1 넘어가는 거. 진짜 천하제일 글쓰기 대회라고 불리죠. 이거 한양대학교 일반 논술, 이거는 다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정당화, 말도 못하겠네요. 어렵죠. 그리고 이 대학의 수리 논술 볼게요. 전 모르겠습니다. 전 영어 교사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논술에 비해서 약수령 논술도 있습니다. 약수령은 몇몇 대학,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이거 가천대 사례거든요. 이거는 약술 말 그대로 약간 서술 형식으로 답을 내는 건데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쓰느냐 못 쓰느냐, 제한된 시간에 쓰느냐 못 쓰느냐.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쓰고 풀고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수령 논술도 경쟁률이 60, 70대 1입니다. 많이 가는 경우는 100대 1이고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교과 공부 충실히 하시고요. 글 많이 써보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맞추셔야 돼요.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도 고3 담임 10년 했거든요. 근데 논술 전형 합격한 학생 딱 2명 봤어요.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최소 2년 이상 준비하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예체능은 사실 실기 위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학종으로 뽑는 예체능 과가 있습니다. 전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자 학생의 교과 성적을 주로 보는 수시 전형은 저기 까만색 입은 학생 무슨 전형?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정답입니다. 끝나면 오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되게 어린 학생인 것 같은데 되게 야무지고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네요. 자, 이번에는 고교 학점제와 2028 대학 입시를 한번 묶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게 2028 대입 관련 4월 30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수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시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19.8%였는데 19.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수시가 86%고요. 정시의 92.4% 수능 위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수도권 대학은 뭐를 확대했대요? 학종과 논술. 비수도권 학교는 교과 중심을 유지했다라고 나오고요. 특히나 서울권 대학들은 교과를 더 줄이고 학종을 더 늘린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많이 늘어났어요. 논술도 12,727명 뽑는데 논술 위주의 전형도 인원수가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내신 5등급제로 이제 가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통합형. 학기별 교과목 운영을 통한 세특량의 증가를 통한 학교 활동의 충실성, 그리고 지역의사제 실시, 4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우리 지역의사제 우리 동천 양주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요즘에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서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490명 규모 엄청난 거 아시죠? 의사 뽑는 인원이 대략 3,000명 즈음이잖아요. 그중에 약 500명 가까이를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뽑는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신 등급 0.1에서 0.2 정도 낮아질 거다라고 해요.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5등급에 따른 누적 백분위 보여드렸는데요. 동점 5등급제의 의미가 뭐냐? 동점자 증가로 변별력이 하락될 수 있어서 각 대학들이 등급과 성취도 그리고 세특을 묶어서 봅니다. 묶어서 보고요. 또 교과 정성 평가를 더 확대를 해요. 정성이라는 말을 아시죠? 내가 살펴보고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단순 숫자로만 학생을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주목할 점. 등급만큼 뭐도 중요하다? 성취도 중요하다. 어떤 대학은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반영을 하니까요. 그리고
같은 2등급이라도 성취도가 A면 일부 대학에서 교과전형 만점 줍니다. 네. 그리고 원점수 성취도 함께 관리하면서 뭐가 중요하다? 맨 아래줄에 나오죠? 네, 교과 세트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생기부에 이렇게 나와요. 석차 등급,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그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보시면 이 과목 사회의 정치와 법 4학점짜리인데요. 이 과목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니까 A 성취도 받은 학생이 몇 프로밖에 없어요? 7.3%. 교과목을 난이도 있게 어렵게 가르치고 학생들도 등급이 갈렸다라는 성취도가 갈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몰리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 수가 몇 명이에요? 55명. 55명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수강했고 2등급 받았구나. 성취도는 B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8 수능은 이제 선택 과목 없어요. 국어도 공통으로 다 보고 수학도 대수, 미적분과 확통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여전히 절대평가이고요. 탐구는 사회, 과학, 공통 과목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변경됐어요. 기존의 탐구 1, 탐구 2가 20문항에 30분이잖아요. 근데 개편된 탐구에서는 25문항에 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제2외국어 한문은 20문항에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기존의 수능에서는 4시 37분에 끝나던 수능이 이제는 5시 10분에 끝나게 됩니다. 등교는 똑같이 8시 10분까지 수능 시험장에 하교는 끝나는 건 5시 10분으로 더 늦춰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으로만 보는 과목 영역도 있고 선택 과목이 공통으로 들어간 영역도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점수가 이렇게 성적표로 나오는데요. 이 수능 점수를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100분이 표점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미리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시면 여기 전국 학평, 전국 모의고사라고 하죠. 이거 대부분 1년에 4번 정도 보거든요. 보는데 많은 학생들은 이 성적표를 받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많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내 원점수 원래 점수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의 석차 전국 100분위 그리고 그에 따른 등급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과학, 국어 수학 사회 이렇게 묶어서 100분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라고 나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게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왜냐면 내가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그 과목 번호로 가보세요. 그러면 정답률이 나와요. 정답률이 밑에 나오는데 이 정답률이 A는 정답률이 높은 문항, B는 정답률이 낮은 문항. 그래서 내가 쉬운 문제인데 틀렸다. 이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쉬운 문제도 내가 왜 틀렸지? 라고 하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해답지입니다. 요 해답지 보면 요 보이세요? 출제 의도라고 나와요. 이거 왜 이 문제 왜 냈는지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2028 교과전형 정리해 놓은 거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특징. 지금 고2예요. 지금 고2 학생들이 교과전형 응시할 때 이 쟁쟁한 대학들이 지원 자격을 고3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N수생 오지 마! 라고 했어요. 단 여기 보시면 건대랑 동대는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고교 확정제 시행에 맞춰서 고3 학생들, 내년에 고3 되는 학생들만 교과전형에 들어와라 라고 칸막이를 쳐줬습니다. 그리고요, 전형 방법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다 달라요. 정량 1등급부터 5등급 숫자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과목 봤는지 무슨 과목 했는지 내가 살펴볼게 라고 하는 전형이 정성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기 서강대 보이시나요? 중앙대 보이시는가요? 정량 90이에요. 교과 전형은 우리 대학은 뭐 봤는지 안 볼 거야. 그냥 숫자 등급만 볼 거야, 성취도랑. 그리고 출결도 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맞춤, 충에서의 충실성, 얼만큼 고등학교와 대학교, 우리 지원하는 대학의 충실성이 있느냐, 성실하냐, 이런 걸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수능 최저도 고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 수능 최저 안 보겠대요. 그러면 수능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대로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3개의 3등급이에요. 하나라도 4등급 있으면 이 학생은 딴 데 넣어야 돼요. 나는 1사 1등급이야. 못 넣어요, 저 대학에. 왜냐하면 하나라도 4등급 있으면 조금 지원하기가 꺼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수능 최저도 저렇게 다 다양하다. 교과 전형에서요. 여기 보시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 한양, 상경관대까지는 전교과 반영이에요. 이 등급 성취도 나오는 교과 다 반영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양대, 이화여대는 우린 국영수사과만 반영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하고 서강대는 성취도도 반영해요. 자, 보세요. 탐구 위쪽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활용 과목하고 융합이라고 보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융합 사회과학, 융합 과목은 뭐가 안 나온다? 등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대학은 그럼 우리 성취도로 알아서 점수화할게 라고 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융합 과목에 사회과학 융합 과목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성취도가 너무 좋은데 여기 반영 안 한대. 그럼 약간 억울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의 종합 전형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직윤에서 3명 일반고만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 들어오지 마라 라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 2명 추천해서 3명으로 늘려줬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에 있어서 7배수 뽑겠다라고 발표했어요. 7배수는 사실상 면접 보고 우리가 뽑을게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종합 전형도 이렇게 다양하다. 심지어 종합 전형인데도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죠. 자, 각 대학별로 조금씩만 살펴보고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에 보면요. 직윤에서 수능 최저 안 보겠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서울대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안 보겠대요. 고교 전형에 맞춰서, 전형 이름에 맞춰서 고교 정상화에 좀 기여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도 일반 고재 학생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줬고요. 수시 정시 모두 역량 중심. 이거 뭐냐면 무슨 과목 들었니? 열심히 했니? 활동 많이 했어?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다 반영하겠대요. 심지어 어디서도 정시에서도 내신 40점을 반영하고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교과 역량을 반영하겠대요. 정시에서도 생기부 보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에서 학생부 마찬가지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아까 보여드렸죠. 이 과목 학과에 들어오고 싶어? 그럼 이 과목 들어. 수강생 적어도 들어. 안 그러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라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10에서 30% 정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는 공통 일반 과목은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 같이 반영한다고 했고요. 진로 융합 과목은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있죠. 여기는 성취도만 반영한대요. 자, 2학년, 3학년 돼서 진로 과목 들었어. 내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들었어요. 융합 과목도 다 들었어. 나 이거 듣고 싶어. 들었어요. 들었는데 등급 안 좋아. 성취도는 좋아. 어떻게 여기 넣으시면 되죠. 그렇죠? 성취도만 반영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아주 눈에 띄고요. 서류형에서는 최저 적용 안 한대요. 그리고 인하대도 종합 전형의 인원을 확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학폭 감점을 강화했어요. 학교 폭력이 있으면 지원하지 마라라는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교폭력 생기부에 적혀 있으면요, 사실상 합격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학교폭력은 가급적이 아니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대는 아까 동국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공통과목 반영 안 할 거야. 등급과 성취도 함께해서 알아서 10과목 반영할게 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석차 등급 2등급이어도 성취도가 A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석차 등급 1등급이어도 성취도가 B면 만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영 과목에 따라서.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 교과 들었니? 무슨 교과 들었니? 적성과 진로 확인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발표했을 때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학입니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우리는 정량 90%, 출결 10. 그리고 학종은 3가지 모델. 수능 최저 있는 모델, 육각형 인재를 뽑는 모델, 그다음에 성장형 인재를 뽑는 모델. 3가지 모델로 뽑을 거야. 논술은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 논술과 수능 최저 없어요. N수생까지 포함하는 모두의 논술.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는 2군데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89% 반영하고 출결 11% 반영하는 수능 8, 9전형. 수능 67%만 반영하고 나머지 33%는 생기부 보겠다라는 수능 6, 7전형을 발표했어요. 이거 원래 수능 4, 9전형이었거든요. 근데 하도 언론에서 뭐라 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바꾼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전형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동점자 우선순위 보시면 모든 전형 최종 동점 처리 시 누구 먼저 선발? 개근 선발. 요즘에 뭐가 유행이 있었죠? 나 학교 생활 포기. 난 뭐만 할래? 수능만 볼래. 정시 파이터라고 하잖아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역의사제. 우리 동두천 양주 지역은 이 지역의사제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중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졸업을 하면 이 대학의 의대에 지역의사제에 지원을 해서 동두천, 양주 혹은 의정부까지 해서 의정부 권역에서 10년 복무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총 제가 알고 있기는 24명을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천대나 인하대학교에서 7명 정도 지역의사제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겠죠. 그래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저는 근데 저는 서울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요. 저는 다른 지역에 있다 왔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나왔느냐만 본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요즘에 되게 핫 이슈가 됐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머님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각 대학별로 전형이 같은 대가 거의 없죠. 각 대학별로 다 달라요. 이제 입체적으로 보고 학생 학과 맞춤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충실성을 판단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다양한 나머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빠르게 이거를 정리해서 웹 버전 그리고 PDF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각 대학별로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의 입학처로 가거나 아니면 입학 전형이 뜨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바로 움직여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이 대학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 대학은 이렇게 디자인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어린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환경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고등학교를 이 고교 학점제 하에서 보내야 할까? 일단은 역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역방향. 무슨 말이냐면 학과나 대학에 대해서 이 학교가 어떻게 전형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 있고 뭘 잘하는가, 그리고 각 학교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난 4월 30일 날짜 보이시죠? 4월 30일에 발표한 뜨끈뜨끈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가 어떻게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를 반영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과목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꽤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대학 어디가에 보면 직업 정보라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관련 자격, 그다음에 뭐 하는 일, 뭐 다양한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과에 대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 대학은 작년에는 입시 결과가 어땠고 몇 명 뽑았고 무슨 전형으로 했는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각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가 또 살펴보는 겁니다. 역으로 추적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탐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동두천 양주교육청에는 총 14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9개의 공립고등학교와 5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고요. 10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2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양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의 위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른쪽에는 동두천에 있는 고등학교의 위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통학거리시죠. 그죠? 가까워야 된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멀면 힘들죠. 통학거리 멀면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교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매한 거리가 있죠. 이쪽 학교도 가깝고 이쪽 학교도 가깝고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긴 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요소를 살펴볼까? 또 자사고, 특목고, 일반 인문계 엄청 고민되시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외국어에 특화되어 있다. 그럼 뭐 동외고를 한번 써볼까? 수학, 과학, 영재인 것 같아. 그럼 뭐 북과 걸 써볼까? 이런 부분. 아니야. 그런 데 가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인문계에 가서 그래도 한번 날개를 한번 쫙 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사 특목과 일반계를 고민하실 때 사실 자사 특목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많이 피하죠. 아시죠? 진짜 내신 경제 치열한 거. 제가 동해고 7년 공부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5, 6등급 평균 맞은 학생들이 생기부가 화려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알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일외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한 해 서울대 20명씩 보내잖아요. 20, 30명씩. 근데 거기에서도 내신이 이 조카가 5.2등급인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대학에 좋은 결과는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사특목 생각하실 거면 1등급에서 4등급 정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좀 되는가. 그리고 깊이 있는 세특을 위해서 진짜 활동 많거든요. 그런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요. 교과 전형도 넣을 수 있고 활동 잘 꾸며 놓으면 종합 전형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 전형의 일반 인문계 학생의 합격 비율이 대략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전교 인원수와 학급당 인원수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이가 복잡한 환경에서도 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교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10% 인원 많잖아요. 1등급. 그걸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 학년에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옥빛고등학교 1학년 전체 인원이 410명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410명의 인원이 여러 과목으로 흩어져도 N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아까 보셨죠? 20명 있는 과목은요. 1등급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아무리 고등학교 공부 안 해도 각 중학교에서 난다긴다는 애들 오기 때문에 내신 따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N수가 커서 어느 과목에 80명이다. 8명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겠죠. 그리고 학급당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학교 알림에 가셔서요. 땡땡고등학교 학급별 학생 수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저희 덕계고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 27명입니다. 한 학년에 270명 정도 되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학교 정규생 많은데 무조건 가야겠네. 그런데 정규생 많은 곳에 갔더니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중간 석차 백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와요. 1등급이 없는 경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전체가 다 2등급이 나오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분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요. 학급당이나 학교 정교 인원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않으셔도 되는 게 5등급지에서 5, 1등급 전국에 10,000명 정도,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나올 거다 비관적인 예측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 경기지역 교육청, 부산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1학년에서 5, 1등급 받은 학생 1.29% 서울. 몇 명 안 되더라. 3학년 내내 전체 30개 교과를 1등급을 받을 확률은 대략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힘들어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따기 수월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스프린트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편제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학교는 이렇게 막아놨구나. 이 학교는 뚫어놨구나. 이 학교는 수학과학 중점 교육 과정이 있어서 이런 과목이 있구나. 이 학교는 IB 스쿨 때문에 이런 교과를 들을 수 있구나. IB 코스 들으시면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각 학교의 편제표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받으셨잖아요. 다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 만약에 잃어버리셔도 학교 알림이에 땡땡고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그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학교는 이런 과목을 설치했구나 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교육과정 선정위원회, 협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각 학교에.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거나 교사나 학교가 필요시 협의해서 교과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는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드리는 좀 팁인데요. 학교 평가 계획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학교 알림이에 땡땡고 평가에 관한 사항 보시면 1, 2, 3학년 교사수 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계고등학교 1학년 국어 과목 수행평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가 이제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아이는 발표를 너무 싫어해. 극히 싫어해. 그런데 논술형으로만 학생 평가를 하네? 그러면 여기 좀 이런 거는 우리 아이한테 유리할 수 있겠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나 학생들이 지금 근데 선생님 바뀌시잖아요. 그런데 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또 학교 특성. 왜냐하면 이 학교가 어느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아까 편제표 다 다른 거 보셨죠? 활동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덕정고 IB 코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증받았죠. 그 다음에 옥정고 덕계고 과학중점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심화 과학 수학 교과 활동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양주고 덕정고 양주백석고 자공고 선정됐잖아요.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활동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요. 어머님들 그 책자에 보시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있으면요. 생기부가 2장 정도가 더 늘어나요. 엄청납니다. 각 대학에서도 야 너는 평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줌을 통해서 이걸 다 했어? 장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이런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소인수 과목이나 이런 거를 개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은 AI 고등학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학교 시설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입시 결과입니다. 이 학교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요.
수시를 중심으로 진학 지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정시 진학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수시와 정시로 이렇게 각각 이끄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클로드라는 AI로 만들어 봤어요. 진짜 못하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그 유료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주는 AI 프로그램인데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뭐야 그림 이게 막 그래서 막 제가 욕했어요. 예. 너무 복잡하시죠? 어때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그래? 라고 하시면서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무거우시죠? 맞죠? 예.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돼버렸죠. 그죠?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시대든 로봇 시대든 그 아마존 사장이나 아니면 구글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AI 시대나 로봇 시대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조건 수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 잘 들으셔야 예전에 이 정시 파이터들의 모습 안 됩니다. 이제 아까 확인하셨죠? 이제 안 돼요. 수시든 정시든 학교 생기부가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요 올해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특이사항 없음 6글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표현 행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된 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이제 좀 이렇게 유연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죠? 중앙대학교 수능 8, 9 전형 출결을 몇 %는 넣겠대요? 11%는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결에 있어서 미인정이 막 많이 있다? 정성평가까지 하는데 교과 전형에서 경성평가까지 하는데 좋은 평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니 해도 독서와 탐구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호기심?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 독서를 통해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와 탐구를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때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역시나 시대가 변해도 공부. 사실 여기가 동두천 외고 1학년 자습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동료교사 근무하시는 분한테 받은 자료인데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 깨워달라라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7년 근무했는데 정말 자습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역량 키우기. 아까 보셨죠? 공동체 역량. 사실 많은 학생들이요. 좋은 대학교나 상위권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공동체 역량 구분 못합니다. 웬만하면 다 S 줘요. 자율, 진로 특기, 창체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이제 늘 수 있어요. 실질적 객관적 평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역량 없는데 선생님들이 좋게 평가할까요?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는 공동체 역량 관련해서 2가지 좋게 보는 점에서 각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 청소를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자기 맡은 바 책임 다 하면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십니다. 도망간 애들 많거든요. 맞죠? 중학교 애들 맞죠? 도망가죠 애들. 그렇죠. 그리고 또래 지도 상담해주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 유의미하게 봐요. 공동체 역량에 있어서. 나 혼자만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자 하는 학생들. 유의미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교육 상담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교육 상담에 대교육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대입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기부 다 꾸려주시면 이 대입 상담을 통해서 1:1 컨설팅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교육에서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1:1 상담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 다양한 대입 정보 박람회와 진로교육 박람회, 진로 특강, 입시 특강 이런 특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학생분들 아시죠? 현장에서만 뿌리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잘 찾아가서 정보를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좀 찾을 건 찾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퀴즈 몇 개 했죠? 4개. 자, 이렇게나 좋은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는 동두천 양주교육청을 세 글자로 줄이면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동양청 정답입니다. 이제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90분이었는데요. 딱 90분이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학생분들도 2028 이후 고교학점제 이후 입시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처음 맞이하실 때의 어떤 그런 분석 아니면 느낌 이런 게 다 처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엄청 헤맸습니다. 작년에 1학년 담임이었고요. 지금 1학년 부장교사거든요. 엄청 헤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자녀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시는 걸 보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출발선이 매우 앞서서 그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반갑고요. 가시기 전에 요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요거 딱 해서 요거 딱 찍어주시면 이게 뭐를 콕콕콕콕 누를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옵니다. 설문 지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자료요? 이 PPT 자료요? 이거 제가 한번 장학사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올리는데 이게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요. 네네.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설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 설명 들으셨는데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가면 뭐 하고 저 학교 가면 뭐가 있어?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데 어떤 거 들을 수 있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데 라는 거는 이제 저기 보시면 이 부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러보세요. 정말 이런 활동까지 있구나. 이런 교과까지 들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